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수호하라, 사퇴하라, 광장의 민심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른바 조국 사태. 3년여를 끌어온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12개 혐의 중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주당 내일 검사 독재 정권 규탄 대규모 장애 집회를 예고했는데 오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오늘로 후보 등록이 마감됐죠. 한쪽에서는 윤심 경쟁이 과열 양상인데 또 다른 한쪽에선 윤핵관 퇴출을 외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볼 내용들이고요.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4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구라고 일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겨냥해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오영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씨는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내수면에 있는 낡은 관광 여객선 100여 척에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설령 30년 이상 배에 운항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현장에선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된 1개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재산 허위 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 비리 대부분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뭔가를 적으며 묵묵히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법정 밖에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구속을 연호하는 보수단체가 몰려들어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진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지만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어질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다만 딸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허위 신고 그리고 주식 보유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를 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게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딸의 경력 위조를 조 전 장관도 모두 알고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판단도 정 전 교수 판결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학사 입시 부정 역시 죄가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하거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딸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 냈던 여러 경력도 모두 허위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 전 교수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딸이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도 부정수급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준 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물어야 하고 도로 토해내라며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에게 직무 관련 대가를 바라고 준 것 같진 않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예했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고 위법하게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돼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나온 혐의부터 언급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에 이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작심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말하겠다며 사모펀드 의혹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심 선고를 20분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배웅을 받고 차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든 뒤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횟수로만 5년째 재판을 받아왔다며 운을 뗀 조 전 장관은 1분 40초 동안 준비해온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겠다면서 꺼낸 단어는 사모펀드와 십자포화였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만 자신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아냈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별거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도 들립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수면 위에 오른 사모펀드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논란은 부동산 위장 거래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령,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번졌고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작심 발언이 윤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일부 혐의이긴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장내 매수 등으로 지난해 1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여전한 불신과 함께 항소 입장도 즉각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잣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고된 민주당 장외 집회를 겨냥해서 오늘의 조국이 미래의 이재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필 규정이란 말조차 아깝다며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이라며 민주당 장외 집회를 두고 조국이 이재명으로 촛불이 파란 목도리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많이 모여서 부정한다거나 딴소리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실과 팩트에 의해서 주장을 하셔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 앞에 평등이란 원칙하에 수사의 공정한 잣대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제2의 조국 집회라는 여당 맹폭에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규탄,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거센 대여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천공이 수사하면 안 된답니까?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던 조국 사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민주당 장외 투쟁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냉랭한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북한 지원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성사할 목적으로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진술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표와 나눈 통화만 4번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됐고 이를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최소 50만 달러를 북측 인사들에게 더 줬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김 전 회장이 소통 창구로 지목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준 적 없으며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경기도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메모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단 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쌍방울의 계열사 인수 축하 자리에서 이 대표와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A 변호사도 그 자리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목적이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성공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대북 송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대북 사업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들에게 협력 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소개하며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로 하겠다고 설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승인 없이는 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별개였다며 당시 쌍방울이 먼저 북한과 회의한 뒤 경기도와 북한 간 회의가 예정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발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인 권력과 안보입니다. 부제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역술인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과 한남동 관저 답사에 동행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부 전 대변인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4명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현직 기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이 떠도는 풍문 수준의 의혹을 책으로 발간했고 두 매체 기자들이 추가 확인도 없이 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국민이 목도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 제기는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막음 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며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민주당이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으려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인 정당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물론 언론인까지 고발하는 등 대통령실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천공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겨냥해서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윤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100% 윤심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부 분열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심은 안 의원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며 친윤계 공세에는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은 윤심 공방이 당과 정부의 신뢰를 깎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과 가까웠던 일부 후보들의 후원회장 등을 맡으며 전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이런 활동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거활동을 아예 금지한다는 의견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 29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 달 8일 집권여당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신업 변호사가 역시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안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 측의 유세버스 안에서 2명이 숨진 사고는 명백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거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운영 적자를 지자체가 맡으며 안 그래도 적자 구조인데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노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씨 지시로 실시돼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는 정부가 정해놨지만 운영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논란이 커졌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재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적자를 중앙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과 함께 65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 조절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노인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오는 13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해화역에서 선전전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자리는 문제 해결이 아닌 협박의 자리였다며 전 장현을 사회적 강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강자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기획재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이틀 만에 또다시 출격시켰습니다.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으로 이륙합니다.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연합 공중훈련에 나선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 F-35A와 미국 측의 F-22, F-35B 등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연합훈련이 한미 공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능력을 현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훈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5세대 전투기들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기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이어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했지만 지금은 선제적 차원에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는 지난 1일에도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진행한 두 차례 훈련 모두 서해에서 실시한 게 이례적인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강화하는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이 오는 8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야간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위성 업체의 사진 등을 통해 동원된 인원들이 28, 75군 등을 형상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군도 북한의 열병식이 야간에 진행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범죄의 절반 정도가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에 있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 우리 돈 4조 6천억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도난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5억 달러, 13%가량 해킹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체 가상화폐 해킹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훔친 액수가 무려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어 전체 43%에 달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5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해킹은 2018년 5억 달러를 넘긴 뒤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4억 달러를 넘긴 뒤 작년엔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2020년 총 수출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걸 고려하면 가상화폐 해킹이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70발이나 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UN 등은 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에 의존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스탈린, 마오쩌둥 등과 함께 김정일과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인명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미국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절반이 넘는 10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을 전후한 미국 방문을 조율하고 앞서 3월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한미일 삼각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미국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우리 대통령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3월로 조율하고 있는데 방위를 통해서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 함께 수출 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누적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정체불명의 풍선 하나가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정찰 풍선이라고 단정짓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 초로 알려진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Here's the moon. What planet is that? 미국 북부 몬태나주 상공에 나타난 원형 물체. 가까이 당겨서 보니 대형 풍선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고고도 정찰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추적 감시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정찰 풍선이 중국에서 왔다고 확신한다는 고위 관리들의 말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미국의 ICBM 150기를 보관한 군사기지 상공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갔고 필리핀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현지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가 출격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격추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풍선의 잔해가 지상에 떨어지면서 민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저궤도 위성 이상의 실효성 있는 정찰 자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中方正在了解核实有关情况，我们也希望同美方共同冷静谨慎地处理这个问题。 반도체 첨단 기술 통제와 필리핀 군사 거점 추가 등 새해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악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블링컨 방중설에 대한 확인 요청이 3번이나 나왔지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2021년 저희 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과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상 직원을 만들어 2년간 임금을 지급하고 또 5천만 원이 넘는 공사비를 쓰면서 회계 처리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합장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충남 지역 축협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21년 차명계좌 존재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축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갔을까? 당시 축협에서는 주변 땅을 무단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상 회복 명령이 떨어지자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축협 측은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바람에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가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공사비로 썼다고 경찰에 해명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민원이 너무 심해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편법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상 직원을 만들기 위해 2년간 근태 기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세무당국에 일용 근로소득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무 일지도 일용소득 신고서 문서 뒤에 첨부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 일지 양식을 작성해서 출근한 날짜에 직접 동그라미를 직접 치면서 공사 규모가 5천만 원이 넘는 거로 추산됐는데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공사업체에 돈을 정말 지급했는지 증빙할 영수증 하나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의문점 투성이지만 경찰은 누군가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불송치 처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공문서 사문서 위조, 세무당국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검토할 만한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공사비 줄 거 그냥 가라로 직원 한 명 채용해 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급여 주는 것처럼 해도 된다라는 거를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경찰의 사건 처리가 이해가 안 됐는지 검찰도 조사를 더 확실히 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낡은 유선과 도선 100여 척은 운항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조치가 강화됐고 7년간 주어진 유예 기간도 모두 끝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정상. 관광용 유선, 여객용 도선 모두 묶였습니다. 보기엔 멀쩡한데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매표소에도 운항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속던 모든 배가 배 자체가 다 돼요. 지금 30년 넘은 배가 다 거의 90%에 99%가 한 대만 지금 살아있어요. 원래 내수면 선박은 설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40년, 50년 된 배도 겉을 새로 칠하고 검사에 통과하면 운항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선박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오리배 같은 플라스틱 배나 목선은 최대 25년이 지나면 폐기 대상. 철로 만든 강선도 기본 20년에 선박 검사를 통과할 경우 10년을 더해 최대 30년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제없이 운항을 하고 있던 배입니다. 이곳 춘천 소양호에서 이런 유도선이 모두 21척이 있는데요. 이 배와 마찬가지로 21척 가운데 15척이 더는 운항을 할 수 없는 폐선 대상입니다. 업체 혼란을 우려해 정부도 지난 7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한은 올해 2월 3일. 정해진 시간은 왔는데 대체 선박 건조는 늦어지는 등 현장은 여전히 준비 부족입니다. 배 건조하는 기간, 지금 배들을 전부 만들고 있어요. 멀쩡한 배 놔두고 만들고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임시 운항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불편을 겪는 건 낡은 배라도 있어야 무트로 오갈 수 있는 내수면 주민입니다. 유명 관광지도 마찬가지.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청평사 유원지. 산길을 돌아가는 육로는 마련됐지만 상징적인 호수뱃길이 막히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주가 되는 게 소양강 이제 운행 배거든요. 사실 배가 폐선이 돼가지고 운행을 못한다. 저희 상인들은 먹고 살 길이 진짜 막막한 것 같아요. 현재로선. 건조된 지 30년이 넘어 하루아침 운항이 금지된 폐선 대상 유도선은 전국에 약 100여 척. 7년 유예 기간이 지나 정해진 법 시한은 찾아왔고 뱃길은 대책 없이 막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극단 말단 단원이었던 20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또 입맞춤한 혐의인데 오 씨는 손을 잡은 건 맞지만 추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8살 노배우 오영수 씨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 앞에서 꺼낸 첫 마디는 미안하다지만 미안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첫 재판인데 신경한 말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건가요? 처세를 잘못한 것 같아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오 씨. 지난 2017년 여름 대구 시립극단의 연극 리어왕 주연을 맡아 2달 가까이 대구에 머물다 20대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그해 8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산책로에서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다음 달엔 피해자 자택 앞에서 오른쪽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산책하고 자택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산책로에서 손을 잡은 건 맞는다는 원래 입장도 유지했지만 그게 추행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히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손은 산책로에서 잡으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측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법정에 출석해 오 씨가 주연 배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말단 단원이자 만 22살이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악몽 같은 기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해놓고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 10여 명도 법원 앞에 모여 오 씨에게 범행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4월 14일 열리는 다음 공판은 피해자가 직접 나와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겨울에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2살짜리 아기가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보면 2살 A군이 장시간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화학 약물과 관련해 숨졌을 가능성은 없는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군의 어머니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0대인 이 어머니가 사흘 동안 A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에 절반까지 떨어지며 갇힌요일 기준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한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이틀 동안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더 많이 집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감소세로 전환해 전주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틀 연속 31주 만에 최소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들어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1만 4천 명으로 직전 4주에 비해 65% 급증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중국의 방역 통계가 이번 집계에 반영되면서 사망자 규모가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도 해외 유입 차단과 신규 변이 감시, 치료 병상 운영 등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에 재난 문자로 코로나19 신규 환자 통계를 발송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 문자에 대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재난 문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남녘에서는 뼈에 이롭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로쇠 채취가 한창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고로쇠는 그야말로 숲이 선물한 보약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 수액을 채취하기에 적절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마다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가파른 산길을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둘레가 한아름도 넘는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유출기를 박자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 골리수라고도 이름난 고로쇠입니다. 장성 백암산 자락에서는 나무 망그루에서 매년 평균 7만 리터에 달하는 고로쇠가 생산됩니다. 고로쇠 약수는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면 더 잘 나옵니다. 고로쇠를 가득 채운 물통 몇 개씩 들고 나르던 모습은 이제 옛날 풍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나무마다 고무관을 연결해 놓고 집수통에 수액을 받아냅니다. 고로쇠 채취가 한결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좀 더 신선한 수액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산에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3, 4일씩 걸리고 또 갖고 내려와서 판매까지 하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나오는 물이 내일 소비자한테 도착이 됩니다. 고로쇠 수액은 비타민과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개선은 물론이고 위장병과 관절염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년마다 이거를 사러 다니는데 물맛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겸사겸사 자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로쇠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농가에 소득을 보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가마다 채취부터 판매와 소득 분배까지 모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죠. 전체적인 이제 같이 산에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내려가서 또 힘들면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 많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성을 비롯한 광양과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고로쇠 채취는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법원 판단인데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또 구속은 안 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질이 또 아주 불량하다고. 그래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불량한데 또 구속은 안 시키는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관련해하고 서초동이 아주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진영 간의 그러한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다 그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이 조국의 늪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조국을 묻지 않으면 이 조국이라는 존재,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러한 존재가 오히려 그 반대 세력인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편리한 안전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입시 비리로 조국 전 법무장관 자신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나는 무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좌파적 이념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수요 아이디올로그였거든요. 그런데 지식인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자기 위선적인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조국은 이제 끝나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물론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지식인의 단면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지났지만 아직도 못 걷는 조국의 강,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중심으로 12개 혐의 중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재판부가 특히 엄중하다고 본 것이 이제 입시 비리 관련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정경심 교수도 4년에서 1년을 추가해서 5년이 되었고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인텔리 계층 두 교수 부부가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특히 조국 장관은 뭐니 해도 어떤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공정, 공평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개혁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어떤 진실 공방에 있어서 사실적 진실이 뭐든 간에 법리적 공방에서는 결국 유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자기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의 나락에 빠졌다라는 것. 어쨌든 사실과 거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한 유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가졌고 또 하나는 그 실제로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항소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일심이 늦었어요. 3년이나 넘어서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 놓고도 결국 말하자면 백은호 민정비서관은 사실은 실형을 이렇게 살리는데 그 법정 구속도 안 하고 그냥 2년 이렇게 어찌 보면 형량이 작다라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항소를 안 해도 그냥 잡아넣지 않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어떤 기본 일반인들과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환기를 시키는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딸 조민 씨 관련해서는 이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공범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아들 허위 스펙 관련해서도 오늘 뭐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뭐 정경심 교수 말씀하신 대로 1년을 추가로 또 받기도 했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경심 씨 1년 추가받은 대목이 좀 흥미로운 것이 그게 뭐 충북대 법전원인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강우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그 인턴 증명서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그거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도 유죄가 됐는데 이 법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또 소위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사인과 함께 그래서 법전원에 들어가기에 더 유리한 그런 허위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건 부인이 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것만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무죄가 된 거거든요. 정경심 교수는 유죄고. 네, 1년 그렇게 유죄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어요. 조국 법무장관도. 그래서 이 아들도 소위 그 연세대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자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심지어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왜 그 답안지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소위 업무 방해로 해가지고선 유죄가 인정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이 조국 법무장관의 어떤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의 위상은 매우 초라할 수밖에 없고 이거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한 번 상기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아들의 입학 취소 절차도 시작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딸의 경우에는 대학 그리고 의전원 전부 취소가 돼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의 경우에도 물론 멀리 있는 그 GW 조지 워싱턴 대학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 연세대 대학원 그 당시에 연세대 대학원도 합격하고 고려대 대학원도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보고 검사들의 그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민 씨가 부산 의전원 다닐 때 장학금 6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자, 이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유죄가 내려지긴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어요. 뇌물은 무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가성 여부에 있어서 민정수석이 어떤 그 장학금을 준 부산대 대학원 그 교수에 대하여 그런 결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지난번에 나왔던 부산대 학생의 정원처럼 장학금 신청도 하지 않았고 성적도 거의 하위인데
장학금을 계속 몇 번에 거쳐서 받았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한테 이 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장학금을 준 부산대 교수한테는 이게 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래서 그걸 추징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600만 원이 그 추징금으로 장학금의 추징금으로 보여져서 아마 그것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 장관하고 관심이 없지만 관련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즉 한 번 줬다 그러면 뭐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회 연속 준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입시 비리와 함께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주목받았던 부분이 이제 감찰 무마인데요. 자, 이 부분은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었는데 오늘 법원이 이 부분도 좀 죄가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래서 죄질이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그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징역 10개월이죠.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재수 부산의 경제부시장이었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그 지금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서도 여전히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가장 주목되던 의혹이 사모펀드 의혹이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진 만큼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제 정경심 교수와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다퉜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나오면서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로 시작됐지만 나는 거의 무죄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좀 들어보실 텐데요. 조국 전 장관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요. 자, 선고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는 길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작부터 무죄 혐의가 난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들으셨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달라 취지 이런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2019년이었죠.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주장대로 법무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소위 검증의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처음에 그 주목을 받은 부분이 사모펀드 부분인 것도 맞고요. 또 관련해가지고 기소조차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건 뭐지라고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몇 대목이 있었는데 워낙에 그 자녀 입시 비리가 반향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국 법무장관으로서도 이제 할 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 본인의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요. 미래의 역사가 하는 것이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참 주목받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이미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유죄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발언만 한 것이죠.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뭐 무죄 받은 게 대부분이고 8개, 9개 입시비리라든가 감찰 무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여전히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계속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 일반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뭐 무슨 가장 빼겁고 힘없고 그런 그냥 순수하게 공부해온 사람들한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회를 밝혀야 되는 건데 자기가 부당하게 5년 동안 당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예상했던 대로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여야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제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고 합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도덕성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누구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민주당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제 대변인 발언 들어보셨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문제를 또 이제 꺼내들었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는데 마치 또 그 맞불을 놓는 식으로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론을 보면은 도이치 주가 조작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라는 여론이 많은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규명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여론이 많은지에 대해서 여당도 좀 반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뭐 우리 기술이니 도이치 주가 조작이니 또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고발 상태로 이제 들어가기는 했는데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작전주다 뭐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게 공정이거든요. 상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다라는 것을 더 이상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 끝나면 정리하려고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음모론이 제기되는데 그 음모론 이전에 이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에서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네. 밝혀주는 것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누구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의 내리는 게 정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역사는 귀족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적으로 써나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이렇게 맞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야당의 공세에 타겟이 되는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당도 검찰도 좀 어떻게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규명을 해갖고 예. 정리를 하면 야당이 더 이상 공격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오늘의 조국이 내일의 이재명이다 이런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내일 민주당 검사 독재 정권 규탄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아마 이제 아까 조국 전 장관이 나온 얘기, 뭐 사모펀드 얘기 네.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 내일 등단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걸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재명의 성남 FC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규명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끝낼 수도 있다. 아주 그냥 사람 망신 주기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는, 즉 검찰의 실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일 보고대회 속에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이제 맞불 작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도 아마 오늘 민주당이 전혀 다른 어떤 언급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 1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원의 판단이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소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의 문제도 이것은 하나의 보복 정치의 일환이다라는 것이고, 또 서서히 봄이 오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노동단체들이 거리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먼저 그런 어떤 군불을 떼는 뭐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장외 집회 득실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장애 집회가 득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은 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더 장외 투쟁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전략을 잘 꿰뚫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여야한다. 더더군다나 169이라는 초거대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장애투쟁을 하면은 과연 지금 침묵하고 있으나 소위 그 정치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열성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정당의 그런 어떤 명운을 생각한다면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열성 지지자들이 한번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거 결론을 못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휴일에 의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월요일 의총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에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탄핵의 실효성이 있는지 혹은 탄핵이 안 됐을 때 오는 후폭풍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조금 더 차분하게 가자, 로키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수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본인이 책임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다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그런, 원래는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쪽에 훨씬 더 집중해서 가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논의를 숙성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에 더 집중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김건희 특검법도 사실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로 바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그 상정 가능성, 이 부분이 언급이 되던데, 자,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가지고 이런 의혹과 진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탄핵과 관련해가지고도 오히려 지금 그 다른 문제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상민 장관 특검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맞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그런 이유로 저렇게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야당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민 그 탄핵을 맞불을 놓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저렇게 야당에서 들수석거리는 게 이상민 장관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동학을 잘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이태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야당에서 저렇게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대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대통령 국정 운영에 아직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이상민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가지는 그러한 역량을 추후에 발휘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보이는 것이 지금 맞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운영의 묘를 가져오는 게 야당과 협치를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내가 이태원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 그 아픔을 내가 다독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추후에 이상민이라는 인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민심도 다독이고 야당으로 하여금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만드는 그런 정치적 묘를 발휘하는 게 지는 게 아닌데도 그냥 아주 기를 쓰고 그냥 마치도 뿌리에 오른 것처럼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대치만 계속하고 있는 이 답답함을 좀 토로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탄 논란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근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대북 송금 연관성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가 됐어요. 검찰 칼날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지 이 부분이 집중되는데, 자,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4번 정도 통화도 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방북을 위해서 내가 돈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측근인 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화도 바꿔준 적이 없고, 쌍방울이 돈을 개인 사업 때문에 그 회사 사업 때문에 보낸 거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에 의하면 최소한 4차례 정도의 통화를 했다라고 했고, 결국 중국 심양에서도 했고, 뭐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했고, 또 이태영 변호사가 비비안 인수했던 날 했고, 또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쌍방울의 문제가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둘이서 만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바꿔주니까 이재명 그 지사가 참 안 됐다, 쌍방울한테 참 미안하다 이런 정도 얘기했고, 김성태 회장은 아이 그거 뭐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어떤 김성태 회장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쌍방울 내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신경의 변화를 줬다. 다시 말하자면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부결돼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200달러, 300만 달러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사실은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 모르는 것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지사의 경우에는,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예를 들면 그 돈이 나올 수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줬다면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또 그만한 뭐 4, 50억 정도의 돈을 또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재명 대표하고 일정한 한 방향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얼마나 핵심적인 어떤 증거를 들이내면서 말하자면 진술에 이끌어낼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이 문제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주장 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안 메워진 퍼즐 조각을 검찰이 맞출지, 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참여하는 후보자 등록이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5일에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한다고 하고 8일에서 9일에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고 10일에 본 경선 진출자가 확정이 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걸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수가 80만에 육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책임당원들을 과거에는 뭐 체육관 선거도 있었고, 더군다나 당대표는 아예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장악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 그게 변수죠.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과연 변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컷오프가 되든 해서 구체적으로 4명이 이제 결정이 되면 토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TV 토론이 아마 그 79만의 책임당원의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미지 싸움을 했잖아요. 다해진 양말이라든지 남진이라든지 뭐 또 윤심 가지고 지금 서로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누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그 비전을 제대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성공과 함께, 그리고 지금 당내에 79만 명이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만 그게 꼭 윤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총선에 이기려면 좀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사람의 마음을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일단 80만 당원의 지형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궁금하고, 이 토론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올지, 이 부분을 마지막 변수로 보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양강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인데 윤심을 둘러싼 신경전이 너무 과열되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어제부터 친윤계 의원들의 안철수 의원 때리기가 이제 좀 본격화된 모습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해도 너무한다.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지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전국 지표 조사가 아니라 핵심적인 국민의힘 당원의 지표 조사까지 제가 대입해 본다면 겉으로는 여론조사가 안철수 의원이 많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원 비중으로 보면 초박빙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수도권에서 많이 차이 나게 안철수 대표가 이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 김기현 의원이 너무 인기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TK, PK를 다 김기현 의원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지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K조차도 이길 수 없을 때 실제로 윤핵관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뭐 윤심을 얘기하면서 더 많이 나올수록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을 때 계속 이런 트렌드가 여전히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지형을 갔을 때 과연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부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손을 떼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조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꼭 안철수가 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낼 거냐. 만에 하나 이 싸움에서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레임덕에 올립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김기현 대표가 되더라도 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잠재와 있을 뿐이에요. 상당히 많은 반발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 때문에 왜 그런 리스크를 대통령이 안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상당히 중도나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3월 앞두고 계속적으로 지와 같은 안철수 대표 쪽에 뭐 말하는 김영호 의원에 대한 때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추이를 아마 대통령실도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이 여론 추이를 볼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언론에 안철수 의원에게 윤심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의 대통령실 관계자발 메시지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반나절 정도 사실은 제가 추천드렸던 분에 대한 뭐 인사 문제로 잠깐 이견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녁 때 이제 윤 대통령님과 만나 뵙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한 당사자가 명확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안철수 후보하고는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같이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근거해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당연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당원들의 민심은 매우 뜨겁게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저 김기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 윤심이 안철수에게 없다, 이 보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거 대통령이 직접 한 말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의중은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 의중이 윤심이잖아요. 근데 윤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기현 후보를 돕는 의원들을 보니까 정말 그 외 저작거리에서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그 외 때리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맞으니까
때리니까 그 표가 지금 늘어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그 오히려 안철수 아니 뭐 의원을 지금 말을 키워주고 잘합니까? 있다.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이제 토론할 때 보면은 나오겠지만 네. 그 양말 그 보여준 것도 저는 별로였어요. 예. 오히려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양말을 많이 사야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이 양말 안 사는 걸 자랑하는 시대는 지금 21세기에 맞지도 않는데 그 예. 양말 보여주는 거 보고 제가 뜨악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진 씨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 얘기는 쏙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황은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만 그 주저앉히면 다 된 밥이라고 예.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적잖이 당혹해하는 것 같고 글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자기가 일하기 편한 사람이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뽑지 왜 이런 경선을 해요? 이게 당내 민주주의잖아요. 아까 그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강조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됐든 간에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 당을 운영하고 만약에 자기가 대선의 꿈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선 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상황이라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아무튼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벌써부터 낮에는 김기현 의원한테 줄 서 있다 밤에는 안철수 찾아가는 사람 많다고 예. 김영우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정치판이 그게 정치판이에요. 우리 김 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김영우 전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현역 의원 중에 밤에 우리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샤이 안철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2014년 서청원 김무성 때와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그때와는 다르다고 봐야죠. 그때와는 왜냐하면 보수가 둘이가 확실하게 예.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단일 보수에 대한 충성심 경쟁이고 그래서 이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무리해서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실 거예요. 저는 결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야말로 어떤 뭐 민주적이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그 녹록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쳐내고 다음번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과거에는 개파끼리 격돌하는 공천, 피나는 공천, 옥새 들고 도망다니는 공천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줄을 세우지 않으면 줄을 쓰지 않으면 공천 안 주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나름대로 그립감을 갖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상당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한 1년 내부에 검찰 수사받는 국회의원들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추론을 하십니까? 그 알겠습니다. 서청원, 예. 김무성 그 과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 김무성 후보 같은 경우는 조직이 강했죠.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도 조직이 약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 적극 지지층, 적극 참여층 이러한 당원들은 여전히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 그 그렇습니다. 층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립도 엄청 셌어요. 한 번 레이저 눈빛을 쏘면은 그냥 그 많은 정치인들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당시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당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을. 그런데 김무성 의원을 자신의 맞은편에 파트너로서 앉히지 않고 자기 옆에 앉혀가지고 그게 네. 또 한동안 회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대표 간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미묘한 그러한 동학이 작동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아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몇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 때도 그랬고 당원 당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뭐 윤심을 두고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뒤늦게 뛰어든 이분의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옛날에 못된 버릇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왜 친박의 대통령이었다가 진박의 대통령이었다가 문고리의 대통령으로 점점 작아져서 결국 파국을 맞이했던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천하람이 끌어올 수 있는 당원이 천하람 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개혁이라는 어떤 방향성이나 비전은 뭐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좋은 개혁 보수의 주자가 또 나왔구나. 이준석과 천하람은 진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준석과 천하람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얘기했는데 어떤 점이 다를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윤핵관을 향해서는 오늘 간신배 등등의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쨌든 천하람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지금 친윤 대 비윤 이 구도는 좀 확실해진 겁니까?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젊은 세대 간에 말하자면 새롭게 이준석 대표 위에 들어온 당원들의 표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준석과 천하람은 다르다 하지만 당의 어떤 지지도와 투표는 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리더의 출연은 기대할 만하고 의미가 있고 또 다소 신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이게 안철수 대표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토론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자기 비전을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부 표가 천하람 쪽으로 가면서 결국 김기현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구도로 말하면 작동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출마와 독자적인 목소리 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전당대회 흥미 요소가 하나 더 등장한 건 맞는데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에서 밤샘 시민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쓰러질 때까지 윤핵관 퇴출을 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차별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지는 저도 지금 이제 궁금해서 지켜보는 입장인데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 천하람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힘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 얘기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준석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정말 달라요. 물론 말 잘하는 거 이런 부분은 같아요. 논리적이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처럼 극단적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천하람은 훨씬 이 등치도 크지만 무게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노숙해 보여도. 중량감이 그렇습니다.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천하람의 장점이 뭐냐면 저 사람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인데 순천 지역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저 젊은 나이에 당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당원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젊은 그 당원들을 15만 명을 유입시켰다는데 그 표가 다 오지 않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안철수 후보의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윤핵관 정말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하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박수영 의원은 2%에서 3%밖에 안 나오면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라고 오늘 그러면서 막 환영한다 그러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천하람이 들어오면은 안철수 표를 잠식할 테니까 환영하면서 그러면서 경계하니까 지금 지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의 미래를 봐서는 저렇게 젊으면서 소위 권력자들한테 마치도 주눅 들어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저렇게 씩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칭찬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단점이 네. 있으면 네.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의 장점에 단점을 보완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 이준석계 출마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전대판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지 이거 관심 포인트인데요.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허은하 그리고 김용태 두 사람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장서서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 부분 판단을 할 모양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고 그 전부터 다 선거 개입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허은하 의원의 경우에 과연 자격 심사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소 정리되는 사안들이 국민이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후보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를 선거에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후원 회장을 이제 공식 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것이 이제 당원 자격 정지인 사람이 후원 회장을 맡을 수 있나? 그런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그게 따라서 규정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야 뭐 명목상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걸 개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슬슬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당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의 부활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젊은 동력은 필요하지만 이준석의 가치보다는 윤석열 가치가 더 높은 형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대변하는 후보들도 그렇게 크게 독보적으로 어떤 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당대표 선거인 만큼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건 뭐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미기 기자입니다. 기소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된 1개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재산 허위 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 비리 대부분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뭔가를 적으며 묵묵히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법정 밖에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구속을 연호하는 보수단체가 몰려들어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진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지만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어질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이어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다만 딸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허위 신고, 그리고 주식 보유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를 받은 건 딱 하나입니다.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게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딸의 경력 위조를 조 전 장관도 모두 알고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판단도 정 전 교수 판결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학사 입시 부정 역시 죄가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려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하거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쳐준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딸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 냈던 여러 경력도 모두 허위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 전 교수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딸이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도 부정수급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준 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물어야 하고 도로 토해내라며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에게 직무 관련 대가를 바라고 준 것 같진 않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첨예했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고 위법하게 감찰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돼 일부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나온 혐의부터 언급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에 이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서초동으로 다른 한쪽은 광화문으로 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정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3년 차에 터진 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 불공정 의혹은 조국과 그의 가족,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여론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였던 건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의 비리에만 엄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너그럽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검찰 불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명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조국 수호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피해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검찰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이딴 가족 소환으로 조국 일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조안은 가결되었음을 간파합니다.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입니다.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북한 지원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성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진술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표와 나눈 통화만 4번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됐고, 이를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최소 50만 달러를 북측 인사들에게 더 줬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김 전 회장이 소통 창구로 지목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준 적 없으며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경기도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메모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단 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쌍방울의 계열사 인수 축하 자리에서 이 대표와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A 변호사도 그 자리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성사 목적이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정한 동지라면 문자폭탄 같은 민주당 내부를 향한 비난과 공격을 멈춰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비난 문자폭탄을 받은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비난과 다툼으로 갈등과 균열이 격화되는 건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검사 독재 세력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또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발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인 권력과 안보입니다. 부제는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역술인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과 한남동 관저 답사에 동행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부 전 대변인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4명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현직 기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이 떠도는 풍문 수준의 의혹을 책으로 발간했고 두 매체 기자들이 추가 확인도 없이 이를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국민이 목도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 제기는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막음 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며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민주당이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으려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인 정당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물론 언론인까지 고발하는 등 대통령실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천공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한미 공군이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이틀 만에 또다시 출격시켰습니다.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으로 이륙합니다.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연합 공중훈련에 나선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 F-35A와 미국 측의 F-22, F-35B 등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연합훈련이 한미 공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방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능력을 현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합훈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5세대 전투기들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기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이어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했지만 지금은 선제적 차원에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는 지난 1일에도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진행한 두 차례 훈련 모두 서해에서 실시한 게 이례적인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강화하는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을 전후한 미국 방문을 조율하고 앞서 3월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한미일 삼각공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미국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우리 대통령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시기를 3월로 조율하고 있는데 방일을 통해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 함께 수출 규제 해제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 누적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삼정검은 호국, 통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칼날 앞면에는 윤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주고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